며느리라는 자리. 박정희는 62이었다. 머리카락엔 흰 서리가 내렸고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다. 거울 앞에 서면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 서면 그녀는 여전히 28세댁이었다. 아니, 세댁보다 못한 존재였다. 이름 석자보다 먼저 불리는 호칭은 언제나 하나였다. 며느리. 34해를 함께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정희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이름 대신 역할이 먼저였고 역할 뒤에는 늘 참아야 할 의무가 따라왔다. 아침이면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그 소리가 정희의 하루를 시작하는 알람이었다. 밥상은 반드시 7시 전에 차려져야 했고 국간은 묽어도 짜도 안 됐다. 수저 놓는 위치가 비뚤어지면 한숨이 나왔고 반찬 가짓수가 적으면 구박이 이어졌다.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되뇌었다. 마치 경전의 구절처럼 주문처럼. 정희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친정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었다. 시집 가던 날 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참아야 한다. 며느리는 참는 거야. 그래서 참았다. 모욕을 참았고 외로움을 참았고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참았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34해의 세월 동안 정희는 단 한 번도 왜 참아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사치였고 의심은 불효였다. 62의 정희는 그렇게 여전히 며느리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 나이 들어 더 날카로워진 말들. 정희는 나이가 들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으니 시간이 흐르면 시어머니도 누그러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순진한 착각이었다. 시어머니는 85이 되어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거칠어졌고 구박은 더 잦아졌다. 늙어서도 밥 하나 제대로 못해? 아침상을 물리며 시어머니가 내뱉었다. 된장국이 조금 짰던 모양이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신경 쓴다고 되나? 타고나질 않았는데. 그 말 뒤에 이어지는 한숨은 더 깊었다. 내가 며느리 복 없는 여자야. 우리 아들 팔자가 사나워서. 정희는 웃으며 넘겼다. 아니, 넘기는 척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지만 가슴 한쪽은 바늘로 찌르는 듯 욱신거렸다. 34해 동안 들어온 말인데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상처는 굳은 살이 되지 않았다. 같은 자리에 계속 생채기가 났고 그 위에 또 상처가 덧났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들과 손주 앞에서도 모욕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다. 내가 이 며느리 때문에 평생 속을 썩었어. 손주들이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도 정의를 감싸지 않았다. 남편은 늘 그랬듯 침묵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 신문을 읽는 척, 존재하지 않는 척.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아팠다. 34해를 함께한 남편에게 자신은 지켜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 정희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이 쓰러진 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남편 김영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여보, 여보. 정희는 비명을 질렀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10분이 평생처럼 길었다. 응급실, 검사 그리고 심장 수술.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희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에 앉아 밤을 새웠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다. 34해를 함께한 남편이다. 침묵으로 상처 주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반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정희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맞았다. 위로의 말이 올 줄 알았다. 같이 걱정해 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는 전혀 달랐다.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야.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평소에 밥을 어떻게 해먹였길래 심장이 이 모양이야.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중환자실 앞 복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힐끗 쳐다봤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새 흘린 눈물도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도 남편 걱정에 가슴이 찢어지던 고통도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남편의 병마저 자신의 죄가 되는 순간이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한마디. 남편의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영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정희는 병실과 집을 오가며 간병에 매달렸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도 자지 못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고 볼은 며칠 새 쑥 들어갔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병문안을 왔다.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었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민수는 정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할머니에게 향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시어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놀란 정도가 아니야. 이 할미가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민수 앞에서 정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이 여자 때문이야. 정희는 숨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 아버지가 왜 쓰러졌겠어? 저 여자가 평생 속을 썩였으니까 그렇지.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제발 단 한마디라도. 할머니, 그만하세요라는 말이 나오길 간절히 기다렸다. 어머니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멈춰달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 순간 정희의 시간은 멈췄다. 34해의 희생이 아들의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들이었다. 처음으로 한 계산.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할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 채 빠지지 않았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정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희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통장 4개, 보험증서 3장, 집 등기부등본. 34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정희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다. 병원비 납부 내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남편 입원비, 시어머니 당뇨 관리비, 정기검진 비용. 모두 정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였다. 매달 식비, 공과금, 시어머니 용돈까지 전부 정희의 몫이었다. 작년 여름 집 화장실 수리비가 300만 원 나왔다. 정희가 냈다. 재작년 겨울 시어머니 보청기를 새로 맞췄다. 150만 원 역시 정희가 냈다. 손자들 용돈, 명절 선물, 제사 비용까지.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손끝이 차가워졌다. 수천만 원이었다. 정희가 젊은 시절부터 식당 1, 청소 1, 공장 1로 벌어온 돈이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 전부 이 가족을 위해 쓰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만 지는 사람이었다. 돈은 내고 밥은 하고 간병은 도맡으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사랑도 존중도 감사의 말 한마디도. 정희는 통장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서글프도록 우스웠다.
며느리가 선을 긋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투덜거리며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오늘 정희의 눈빛은 달랐다. 밤새 울고 계산하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며느리 역할 그만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다. 뭐라고? 정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34해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인연이 미쳤구나.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할 소리야? 고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매달 드리던 용돈이 끊겼다. 시어머니 병원 동행도 멈췄다. 간병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겼다. 정희가 도맡아 하던 집안일도 하나씩 내려놓았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며느리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들도 다급하게 찾아왔다. 엄마, 제정신이야? 할머니를 어떻게 버려?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박정희가 어른을 버렸대.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말년에 뭐가 씌었나 봐.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늘 약자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해명하고 이해시키고 용서를 구하는 건 언제나 정희의 역할이었다. 이제는 아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평온했다. 무겁던 어깨가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늦게 온 사과 그리고 선택.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흘렀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희를 손가락질하던 친척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말로는 어른을 모셔야지라고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던 조카들도 발길을 끊었다. 시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결국 간병의 짐은 고스란히 아들 민수에게 돌아갔다. 민수는 난생 처음 할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제야 알았다. 할머니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하루 종일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민수는 지쳐버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머니가 34해 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져왔는지. 남편 영수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졌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오후 정희가 과일을 들고 병문 안을 왔다. 영수는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제일 비겁했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 번도 못 해줬어. 정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것이다. 괜찮다고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게 전부였다. 용서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받아들였다. 병원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62, 정희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다.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주기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34해 동안 박정희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였고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62,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효도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은빛 인생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옆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